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몰려있는 2019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진지하게 폭넓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논의 속에서 방법을 정해 나갈. 일부 의원은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비용 추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에 8,490억 원 재정 결함 보조금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입시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8월 초까지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변별력 약화 우려에도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고사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이 밖에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가 확보한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의 지난 23일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연락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안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를 아느냐고 물으며 안 대표님한테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유미 씨가 당 안팎에 구명을 요청하던 때입니다. 이 씨가 안 전 대표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려던 건지 안 전 대표 측이 먼저 이 씨에게 연락하려던 건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날인 24일 이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 고발 취하 문제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자신은 물론 안 전 대표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날인 25일 이준서, 이유미 씨의 대화는 송모 변호사의 연락처를 보내고 연락해보겠다는 짧은 말로 끝납니다. 송 변호사는 안 전 대표 정책비서 출신으로 이유미 씨의 변호인인 차모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검찰 수사가 조여오는 시점 왜 안 전 대표는 이준서 씨를 만났고 이유미 씨와 접촉 움직임이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입니다. 1950년 말 남하하는 중공군을 2주간 장진호에서 막아냈고 덕분에 흥남철수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모도 당시 흥남에서 메러디스 빅토리오로 월남한 피난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던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은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1등 항해사 출신 로버트 루니 제독은 흥남철수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앞세우면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대통령은 미국 가시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상곤을 잡는 날. 네, 그치.
걔들 표현대로 하면 조지는 날. 조지는 날, 그러네. 이런 건데 나는 그거 보고 좀 황당했던 게 그게 지금 교문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사학재벌 나경원도 위원이지만 그러니까. 그거 제척 대상 아니에요? 저쪽 대상이기도 할 거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후보자를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꼽아서 낸 건데 거기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청문회 잠깐 보다가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에 안 맞는 사람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것도 일종의 그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이분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 그게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면은 우리나라 군대 육군으로만 따지면 3군 쪽이거든요. 이 1군이 강원도, 2군이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3군이 경기도 쪽이란 말이에요. 3군하고 협약을 맺고 분단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 같은 교육 같은 것도 시킨 분이야. 김상곤 교육감을 사회주의자 같은 걸로 매도해서 당신은 안 돼. 그러면서 이은재 같은 사람이 또 사퇴하세요 그랬어요. 손혜원 그러니까 의원이 있었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학자가 아니고 혁명가로 규정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그 피부에 와닿는 게요. 나경원 예를 보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결정이 되면은요. 나경원부터 당하거든. 사학재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장관이 교육부 정책을 펴나가고 이거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극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돌발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상,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돌발적인 이야기였고 꾸준히 제기했던 게 논문 표절 이야기잖아요. 확실하게 논문 표절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던 그 논문 갖고 지금 표절이니까 사퇴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도 혹시 그 논문 표절 심사를 또 저기서 했다고 변희재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디어워치, 네. 미디어워치라고 하는 논문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김상곤은 안 되네, 뭐 누구는 안 되네, 표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민주 진보의 인사들 중에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표절이라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변희재인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였다고요. 표절할 의도를 갖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 논문을 갖고 그걸 베껴내는 게 걔들이 말하는 표절이 아니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인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렇죠. 실수들. 내가 쓴 거 아니라는 건 백백히 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입장에서 다 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논문 검사기가 아마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수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해요. 그걸 밀어 넣으면 키워드가 몇 개가 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다 뽑아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석사 논문까지 그걸로 하거든요. 과거 거. 근데 석사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석사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아요. 석사 논문 하나 쓰는데 입주댕이 다 터지거든요. 처음 이제 논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석사들이 갖고 있는 검색의 한계나 학문적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제가 볼 땐 100명 다 걸려요. 그 이후에는 그 노무현 MB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논문 표절이 심각한 얘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함의가 있었을 때 이후에는 교수들이 다 걸러요, 지금은. 지도 교수들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동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찍지 못하면 그냥 표절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석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사 논문 갖고 지금 과거 10년, 20년, 15년 거 석사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반 중에 대표적인 기반이 사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사학이 좀 개혁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요. 지금 현재 자사고 재지정 이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정부의 기조나 법이 바뀌면 돼야 되는데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 평점의 커트라인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내쫓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60점 이하가 F인 거잖아요. 예. 그 F를 겨우 면해도 재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자사고나 뭐 등록고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형을 할 때 그런다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일반고하고 특목고 등의 정형 날짜가 훨씬 더 앞에 있다면서요. 특목고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를 들어가는 먼저 그런 전형들 때문에라도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자잖아요. 법적으로 하는데 몰래 갖다 다 제출해 버려요, 성적을. 그러니까 미리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 버리는 겁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한정된 재화를 편법으로 탈취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게 자사고 특목고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김상곤 사퇴할 이유 없다. 이은재 사퇴하세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군 내에서 기밀들이 유출돼서 송영무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떤 기득권 집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또다시 후보를 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개혁성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청문회 때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요. 청문위원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답을 하거든요.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 방산, 뭐 비리 이런 개혁을 할 최고의 적임자로 저는 김종대 의원의 말만 빌어서도 확신을 하거든요. 이분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모략과 음해를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임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요. 임명을 계속 강행하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후보자건 사사건건 뭐 건수 있으면 다 부적격이라고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세 분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개혁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그 글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젯밤에 11시가 넘어서 청문회가 끝났는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뭐냐면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 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 자료를 현역들이 유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만한 후보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제 정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의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적폐 세력들은 그 일심 단결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들도. 예, 무서운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뭐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후보자들이 그대로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개혁을 당할 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큰 흐름은 그래요. 인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면 여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아마 혼쭐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수명은 아마 연관돼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법조계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경환이 떨어뜨렸더니 박상기 더 무서운 놈이 왔다. 이러듯이 저는 좋다. 떨어뜨리면 더 개혁을 강하게 할 후보들을 그냥 막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현 정부는 지지율이 높고 개혁이 의무적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게 왜 이렇게 잡고 늘어지냐면 계속 지방선거의 영향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늦게 뒤로 미루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개혁을 물타기 할까. 이렇게 해서 시간 끌기 작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좀 봐둬야 된다.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저희 그 새날 텔레그램방에 있는 친구가 송영무 후보자가 함장 시절에 해군 함장 시절에 그 밑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일화들을 들려줬어요.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일에 치여서 정말로 칼 같은 원칙주의자의 일에 치여서 사병들한테 하소연까지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 정도로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회식이 있거나 이런 날은 자기는 나와도 밑에 부하들은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이런 또 인간적인 면도 있고. 우리 송충무공께서 그러시는 네,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면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대단한 후보자를 선출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때 태극기는 뭐 국기네 뭐네 하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석기예요. 김석기. 네?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가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 세력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자기 국민들 그렇게 불에 태워주기 그런 자가 국가의 의무 같은 걸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역시 전국의 핵심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까지도 가려버리는 강력한 국민의당 제보 의혹 조작 사건. 그래 지금 오늘 나온 두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미를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이 변호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더는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당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유미에서 이준서로 넘어가는 과정, 이준서에서 지금 이용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왔어요. 예. 그 사실 이용주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 이용주는 자기가 결백해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윗선이 누구냐가 우리가 관심사였는데 예. 한쪽은 안철수 연관성과 한쪽은 박지원 연관성이 둘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이준서가 저는 궁금한 게요. 이준서가 갖고 있는 최고위원 위치가 있잖아요. 이 최고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뭐 안 볼까요? 뭐 다른 폰, 제 세컨 폰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기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불가능한 식인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폰을. 그래서 박지원 씨. 일단 지금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철수의 최측근 인사 변호사 이름이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송강. 그리고 차현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사무소에. 둘이 동업하는 것 같아요. 차현일하고 송강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이 다른 큰 로펌에 있다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낸 거예요. 그렇죠. 독립한 거죠. 근데 송강 씨는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고요. 안철수의 정책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사실 뭐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다는 거 하는데요. 네,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의 거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조작 사건은. 당의 캠프의 특성상 캠프에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뻘로 한 게 아니고 박지원이 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가 수백 건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오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믿을까요? 거의 90%는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를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속 당이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정책실에서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강이나 차현일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변로를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혹이 봐요. 있죠. 송강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잖아요.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젊은 변호사가.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 여러 가지로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출마도 했고 국민의당 법률 행정본부장도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자 폭탄 TF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관련된 소송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유미하고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최측근이란 말이야. 이 변호사도 혹시 공범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범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법률 자문을 했을 테고 정책실에.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안철수의 최측근인데 만약에요. 이유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송강 이유미 변호를 맡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관련이 그렇죠. 없다면. 또 오해받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변론을 맡아. 지금 이 사람 이유미뿐만 아니라 이준석까지도
지금 아까 송강에 가장 같이 사무실 내고 있다는 차현일한테 두 사람 다 사건을 지금 변호사로 맡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어떤 상황에서만 이게 가능할까요? 안철수가 그 사건을 알고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부터 벌어졌잖아요. 우리 박근혜 변호인단이 최순실과 정유라까지 같이 맡아가는.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전혀 관련이 없다면 아까 그 시민님 말씀처럼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그걸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유미의 그 카톡의 메시지 중에 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뭐 등등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유추 해석해 보면 당연히 맡아 주셔야죠.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건 변호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서 또한 안철수 측근이고 지금 송강이나 차현일도 안철수 측근이고 이유미도 측근이고 안철수만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책실의 핵심 인물이 송강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최고위원까지 보고가 됐고 이게 검증이 다 됐을 건데 이 검증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모략 아닙니까? 모략을 조작 또는 기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이게 지금 경찰이 이거를 아마 아무리 안철수가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아마 국민의당이 해체될 수준까지 갈 것이다. 예측하는 게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해체하겠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발언까지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해석해야죠. 절대 당 차원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의지의 표현. 니들 다 입 다물어 이렇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울증 덕에 화병이 생기려고 그러는 게 상상만 해도 놀라워요. 만약에 이 공작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비케 사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주가 법무부 장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어쨌든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당의 안철수 축출 세력들이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당 내에서 이게 불거졌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당 체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도 좋고요. 향후의 선거에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내에서 국민의당을 해체하고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광주에서 지방선거 박살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존립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천을 할 거냐. 얘 지금 물음표가 던져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리고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양당 체제를 완고하게 바라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깨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가게 해서 양당 체제로 가야 다음 정권에서 한번 싸워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간 지점에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이 다음 정권에 요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들려는 음모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깊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장기 집권을 꿈꾸는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봐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당 니네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 같은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자꾸 깨져가지고 양당 체제로 다시 또 회귀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누구 세력인지를 색출해내는 예, 굉장히 이런 지금 정치적 메커니즘이 어렵게 복잡하게 작동되는 게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증거 조작 사건의 빌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깊게 좀 봐야 된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걸 정리한 뒤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은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국민의당 스스로가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 안철수 축출
박지원 축출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문제는 현재 이유미 단독 범행이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고요. 나머지 국민의당이 이게 당이라는 게 사실은 후보가 몰랐더라도 당 대표가 몰랐더라도 최고위원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사실은 당 차원에서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 고리가 누구냐면 이용주예요. 이용주가 원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고 하면 당이 관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 그 사건 몰랐다고 계속 부정하는 거고요. 이용주도 부정하는 겁니다. 두 사람 최고위원, 한 사람은 공명선거 출신 단장, 당의 공식 기구에 꽤 중요한 인물들이 개입해서 알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정황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핵심 고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이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 당이 없어지는 존립위기에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버텨봐야 이 당은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공중변에 시키자라고 덤비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박지원과 안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박지원 연관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아까 말한 그 변호사들과 그 인맥상으로 보면은 안철수도 인지했을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없는 지금 폭탄의 지금 심지가 사실은 거의 다 타들어간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염려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아무리 안철수가 아니다. 뭐 이준서가 아니다. 이용주가 모른다. 이게 안 먹힌다니까. 왜 그러냐면 사법 마피아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깊게 강력하게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철수가 나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법 마피아들이 국민의당을 깊게 수사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깊게 수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차피 이 사건을 최고 지도부가 알았든 몰랐든 국민의당은 존립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프레임에 이용주가 뭐 알았니 어쩌니 이준서가 알았니 어쩌니 이게 지금 말려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검찰이 알아서 깊게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알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깨지고 있는 과정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지금 지방의회 어떤 의원분 한 분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게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뛰어내릴 거라고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셀프로 정계 개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에 좀 가깝고 이제 시작일 거라고 보고. 이거 새누리당도 하기 힘든 모략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새정치를 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 정당에서 이 모략이 나왔다는 건 이게 알았든 몰랐든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사회에 떠나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알았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부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의당을 풍지박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일파만파 커질 거고 존립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조작 사건이 이루어진 건 맞고요. 그들 말처럼 일개 당원도 아닌 사실은 당원도 아닌 당직자의 그 농간을 몰랐다고 해도 그냥 모질이 정당인 거고 주요 당직자들이 이걸 알면서도 계속 가자고 했다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쓰레기인 거고 어찌됐건 전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는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그 주요 그룹들 중에 핵심 중에 박지원과 안철수 둘 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쪽 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 하는데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나간 방송에서 안철수 씨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던 질문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이거를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그 방송 들어보셨죠? 3번을 계속 틀어주시던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이거를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뭔가 도구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대선 토론에서. 셀프 답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듣지 않고 다른 화제를 바꾸면서 그것만 툭 던지고 갔다고. 그때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이게 확신이 없구나. 저는 그런 느낌까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확신이 없구나. 그게 던지고 나서 그게 이슈화 될까 봐서라도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었고 어쨌건 이게 이제 주말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유미와 이준서와
지금 이제 아마 이용주까지가 참고인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위선으로 향할지에 대한 그거 수사 결과들은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이런 걸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있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당으로 건너가신 몇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중요 당직을 맡고 계시는 이현주 씨도 있잖아요. 아, 그분 어떻게 해? 이현주와 이 박영선의 차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판을 잘 읽어. 내가 살아남을 곳이 어떤 곳인가. 아 정말 아이고 우리 연주 언니 어쩔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무슨 뭐 최고위원 회의나 무슨 회의하잖아요. 예. 아 이현주 그렇게 어두운 표정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정치적 장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더라고. 발언도 예. 풀이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최측근 변호사들 이유미 변론 맡아. 왜? 자, 박지원 대표에게 이준석 그 상황 보고해. 박지원 못 들었다. 왜? 자, 다음에 이런 이슈들에 가리다 보니까 우리 이니 대통령 미국 가신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만났을 때야 훨씬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 장진호 전투가 뭔지를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장진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때 1950년 11월에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장진호까지 북진을 한 미국 해병 1사단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진호가 있는 곳이 압록강 근처예요. 이 장진강을 댐으로 만든 인공 호수가 장진호. 그래서 호수인데요. 이때 중공군의 기습으로 포위가 돼서 싸운 전투가 장진호 전투고요. 이때 중공군이 미 해병 사단보다 10배 넘는 12만 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고전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거나 희생당하신 분들을 따로 미국에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네. 기리고 있는데 6.25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한참 밀려서 심한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그것을 전세를 뒤엎은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러다가 다시 미군과 유엔군과 이렇게 한국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과정 있죠. 그럴 때 개입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공이에요. 네, 중공. 그 당시에 북진을 인천 상륙작전 외 서울수복하고 북진을 하는데 그때 함흥 지역으로 또 상륙을 해요. 유엔군이 함흥 지역으로 상륙을 하면서 압록강 방면으로 내륙 쪽에 상륙군이 인천 상륙군이 내륙 쪽으로 올라가고 해병 1사단 상륙해서 압록강 쪽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개마고원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사실 중공군이 그 당시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해전술이라 그래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마구 시끄럽게 하면서 쳐들어왔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후에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 군들이 썼던 전술과 유사해요. 형태가 무엇이냐면 상대방 적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밤에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은닉 상태에서 적한테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뛰어들어가요. 총을 쏘면서. 그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미군은 6.25 때 장진호 전투에서 거기 굉장히 크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그 작전으로. 그래서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미군의 초기 작전에서는 전술 실패였어요. 후위 부대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장악을 해줬어야 되는데 1사단이 거의 고립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와서 포위가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일이 좀 진행됐던 거고요. 50년 6.25가 터지자마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게 이제 압록강까지 간 건데 이게 청진호 전투에서 얼마나 큰 사상이 있었냐면요. 지금 미군이 6,000명에서 7,000명이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한 12,000명 사망했다고 하고요. 중공군이 6만 명이 사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날짜를 보면 12월이죠. 네. 11월, 12월인데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왔던 해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얼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시기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11월 12일에 흥남부두 철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말했을 때 일사후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51년 일사후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38선까지 쫙 밀려버리는 이 과정인데요. 한국 6.25 전쟁에서 6.25 때 제 기억으로 16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1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단일 전투에서만 약 7만 5천 명이 사망한 적군과 아군을 다 합쳐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다시 재조명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가 문 대통령의 고향인 함경남도 흥남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문 대통령 아버님께서 흥남시청의 농업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이때 중국 개입으로 다시 공산화가 될 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탈출을 감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를 흥남 철수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피난민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흥남에 피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는데 미군이 철수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에 너무 많으니까 주저를 하는데요. 수송선도 넉넉하지 않고 시간도 지체가 되고 배 안에 어떤 스파이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군들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한국군 지휘관들이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를 하겠다라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배가 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인데요. 이때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태우겠다라고 선장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배는 항공유를 싣고 가던 배였고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선장이 이 얘기를 듣고 한 방에 오케이를 하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출발한 게 23일이고요. 25일에 거제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배에 문 대통령의 누님도 같이 타게 되시는 거죠. 12월 11일이죠, 그날이. 예. 자, 어쨌든 그 장진호 전투의 참배랄까 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그 당시에 노병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전우들도 엄청나게 죽었던 사건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관련이 돼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와서 헌화하고 감사를 펴.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하나로 미국에서 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 사람 친북 아니야? 정북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녹아내리게 되는 굉장히 정밀하게 기획되어 있는 행사라고 봐요. 영리하게 외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당시에 참전했던 노병이 본인이 차고 있던 장진호 전투 기념 배지를 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아줘요. 이거는 정말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뭐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진호 전투가 왜 우리한테 아픈 상처냐면 이 전투 때 만약에 좀 제 철학과는 좀 멀어진 얘기인데 미군이 몰살을 안 당했다면 분단이 이렇게 안 됐겠죠. 이게 핵심 키입니다. 굉장히 아픈 전투인데요. 그때만 만약에 방어선만 안 무너졌더라면 중공군을 사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메가더가 아마 핵을 사용하려고 했었다고 했고 그때만 만약에 압록강을 지켰더라면 이 전투에 승리했더라면 일사후퇴도 없었고 계속 38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아야 될 전투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혹시 미국 그 가실 때 우리 어제 나간 방송에는 반영이 잘 안 됐는데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 대통령의 파란색 넥타이와 김정숙 여사의 파란색 옷 그리고 한복 이거는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졌고요.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이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대요. 친정어머님이. 그분이 물려주신 원단으로 해 입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또 이슈가 되냐면 백악관에서 지금 환영 만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영부인이죠. 미국의 영부인이 멜라니아가 원래 모델 출신이고 키가 180에 워낙에 그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한 번 옷을 걸치면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걸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그걸 가지고 똑같은 그런 기싸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훨씬 우아하게 입고 나오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지금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데 일반 현대인들은 그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재미진 이야기. 그 채널 A에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잠깐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김정숙 여사의 파란 옷은 조선시대 조선에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다른 왕들은 다 빨간색 어의를 입었는데 이성계는 파란색 어의를 입었대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입었던 거고 김정숙 여사의 파란색도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파란색을 택한 거다. 아, 그거는 채널 A 측은 훌륭한 아주 훌륭한 분석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나라당까지 파란색을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색깔들 중에 가장 품이 있고 이런 색깔이 파란색이래요. 네, 그 파란색 갖고 어떤 그 깔맞춤 같은 거를 해가면서 그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가 멍청한 짓 한 거지. 그 빨간색 데려다가 새누리당으로 색깔 딱 가져가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파란색 가져오기가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갑자기 당색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할 때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색깔을 이제 무난하게 가져온 뭐 얘기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옷을 똑같은 걸 박근혜가 입었다면 아마 천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예, 그리고 이번 미국 방문은 정말 주권자의 대통령, 대표 또는 촛불혁명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은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정부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가 달라진 거죠. 미국에서 애우가 달라졌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위 차원에서 철학적인 게 감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인품이 그 옷에 표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네요. 저도 좀 처음 봤는데 굉장히 멋지네요. 저 그 아직 뭐 트럼프를 만나는 시간은 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그거 있더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같이 수행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한 걸 보면은 확실히 핵심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이제 우호 설린 관계라고 해서 새로 바뀐 뭐 혈맹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각계 트럼프를 포함한 인사들을 만난다가 기본적인 얼개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거죠.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이것을 의지로 담지 않으면 미국에 갈 이유가 없는 사실은 그런 외교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이다. 네. 이건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란과 달걀의 문제 같은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때문에 핵 개발했어. 아니야. 핵 개발하니까 니들 제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책임 미루기 같은 건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혈맹인 미국과 동족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만 잘 하게 되면 사실 한반도 전체에 활로가 열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명박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상 희대의 조작 사건을 통해 갖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 놓은 뒤에 심지어는 박근혜는 개성공단까지도 문을 닫아버린 상태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열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게 일단 서로 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국제적인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개성공단 내려야 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해야 되고 그때 다 이어놨던 철로를 통해 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가져올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면서 기자들을 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경호원들은 앉으시라고 난기류 상태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대담을 하셨는데 그 맥락을 지금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굉장히 온건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그날 러시아가 또 도와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입니다. 모르글루포라는 외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에서 밝힌 미사일과 핵 개발 동결 중단 그리고 그게 남북 대화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 게 남북 대화의 출구다. 마지막이다. 평화를 이루기는 마지막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아주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핵화 과정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북아시아 영내의 확고한 평화 메커니즘 조성을 위해서 우리들은 로드맵을 갖고 있다. 개발해놨다. 그래서 중국과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핵을 없앨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비핵화를 병행하면서 평화 안보 시스템 구축을 지지한다. 이러한 발언을 외무부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영구 평화 협정론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그렇죠. 게 그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영구 평화협정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한 게 일본과 미국이고 남한의 자유한국당 계열의 극우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긴장을 조성해서 어쨌든 군비를 강화하고 군 마피아들의 어떤 영유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한테 요구한 게 우리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요구한 게 이제 전쟁으로 대립하지 말고 군사로 대립하지 말고 경쟁으로 한번 붙자. 너네 자유하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시아의 어쨌든 허브 역할을 대한민국 해달라. 이게 우리 북쪽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제가 말했던 미국과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미국 내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존의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위의 성과를 굉장히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러시아가 좀 이제 측면 지원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이 메시지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중국도 메시지를 넘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2강국, 제3의 강국들이 지지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잠깐 보완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그 한반도에 대한 그 큰 입장은 뭐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 조치하고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러시아는 그래 그 정책에 나도 찬성해. 더하기 우리는 그 이후의 로드맵을 개발해서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무조건적인 폐기 먼저 하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고요. 일본은 뭐 논외로 치고요. 걔는 사실은 뭐 발언권 없어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카드는 여러 개를 던져놨어요.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던져놓은 카드가 있죠.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야. 한미군사훈련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거야 라고 미국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미국을 어루고 달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발언을 그렇게 해요. 한미동맹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요. 미국 백악관도 비슷한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발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남북 대화, 북한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핵 폐기가 우선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백악관 관계자 말을 통해서 미국 뉴스를 잠깐 탔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로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만간 북한과의 그 어떤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것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또 다른 방송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니까 오늘 하나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전투. 문재인 대통령의 뿌리 같은 거고 그것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사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어떤 그 외교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You're listening to CNL's Global News. 오늘의 새날 글로벌 뉴스입니다. Reuters reports Germany wants to make progress in its presidency of the Group of 20, leading economies on improving free and fair trade and will try to get broad agreement on open markets at next month's Leaders Summit, Chancellor Angela Merkel said on Tuesday. 독일은 G20를 개최하면서 공정한 무역 개선에 대한 대통령직을 원하고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공개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달라는 내용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이 6월 20일이었었죠.
있는데요. 이게 그 BDI라고 German Industry Day, 그냥 독일 산업의 날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 사무총장 그 요한 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그 독일 사무총장과 독일 그 베를린에서 BDI 산업협회가, 그러니까 협회 사무총장이겠죠. 독일 총리와 서로 회의를 하고 그 날을 기념을 하면서 한 그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건 보도가 나간 건데요. 지금 그 G20가 다들 그 용어 자체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베를린 독일에서 주최를 하고 그룹의 그 자유롭고 공정한 그 무역 개선에 대한 대통령직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직이죠. 네. 네. 대표직을 선출을 하고 거기 그 차기 지도자 정상회담에서 할 차기 지도자를 공개를 한다는 거, 선포를 한다는 거를 지금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미국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 럭비 공이 돼서 그렇지 않나라는 세계적인 그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럽니다. 네, 최근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했고, 네. 그것이 많이 골칫거리가 됐죠.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경제 강세가 그 미국에 좋다고 말하면 무역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워싱턴과 긴장된 관계를 배경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독일하고 미국의 관계가 긴장화될 수 있겠다고만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 1대1 그 나라 대 나라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한 나라하고 한 나라가 긴장되면은 거진 온 글로벌리 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지금 이 G20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나름 굉장히 긴장이 되나 봐요. 파리 그 협정 때문이라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에는 G20 자체가 그 경제적인 모임이었었잖아요. 네. 처음 개최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건강도 들어가고 그 복지나 네. 경제 이외에도 많은 이슈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금융이라고 말하면은 건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하고 가는데 에볼라가 터졌어. 그럼 거기에 왕창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무슨 그 영향이 들어가. 그런데 에볼라 말고 다른 나라에 건강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뭐 2도를 우리가 내리기로 한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근데 미국이 갑자기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면 이게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경제, 금융, 기후, 무역, 고용 이것을 다 한 번에 맞닥뜨리면서 네. 잘 그러니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장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과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입장인 G20가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7일에서 7월 8일에 있을 이 G20, G20 많이 난감하면서도 준비를 좀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전반적인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메르켈 총리가 또 교황님을 만나게 됐네요. 네. 그 자리에서 세계 각국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곳이지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뭐 탈퇴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벽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르켈 총리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든 같이 손잡고 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 왠지 교황님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그 표정이 왜 그랬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너하고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를 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다 짓지 않겠다고라든지. 그건 정말 굉장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정말 결정하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G20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선포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발맞춤을 지금 글로벌리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사상,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미래적인 생각과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바람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정말 기대하는 국가적인 그 리더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G20 기대됩니다. 그렇죠. 독일은 이미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발전소가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처럼 노후한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결정을 쉽게 못 내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액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도 나름 오래된 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20년, 30년 계속 늘려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걸 딱 결정을 내려서 네. 정말 이건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핵 발전소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전기를 주는 곳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딸린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핵 무기 국가들이 핵 발전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만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고 이번 G20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죠. 네. 우리 인이가 가시나요? 인이가 가십니다. 이번 G20가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전 세계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다시 한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새날 글로벌 뉴스 마차 And I'm Hirok. Thank you for listening to CNL's Global News.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세 분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개혁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그 글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젯밤에 11시가 넘어서 청문회가 끝났는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다 합니다. 뭐냐면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 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 자료를 현역들이 유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만한 후보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제 정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적폐 세력들은 그 일심 단결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들도. 예, 무서운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뭐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후보자들이 그대로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개혁을 당할 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큰 흐름은 그래요. 인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면 여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아마 혼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수명은 아마 연관돼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법조계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경환이 떨어뜨렸더니 박상기 더 무서운 놈이 왔다. 이러듯이 저는 좋다. 떨어뜨리면 더 개혁을 강하게 할 후보들을 그냥 막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현 정부는 지지율이 높고 개혁이 의무적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게 왜 이렇게 잡고 늘어지냐면 계속 지방선거의 영향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늦게 뒤로 미루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개혁을 물타기 할까. 이렇게 해서 시간 끌기 작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좀 봐둬야 된다.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저희 그 새날 텔레그램 방에 있는 친구가 송영무 후보자가 함장 시절에
해군 함장 시절에 그 밑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일화들을 들려줬어요.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일에 치여서 정말로 칼 같은 원칙주의자의 일에 치여서 사병들한테 하소연까지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 정도로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회식이 있거나 이런 날은 자기는 나와도 밑에 부하들은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이런 또 인간적인 면도 있고. 우리 송충무공께서 그러신 네,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면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대단한 후보자를 선출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때 태극기는 뭐 국기네 뭐네 하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진짜로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석기예요. 김석기. 에?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가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 세력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자기 국민들 그렇게 불에 태워주기 그런 자가 국가의 의무 같은 걸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던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은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1등 항해사 출신 로버트 루니 제독은 흥남 철수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앞세우면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대통령은 미국 가시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상곤을 잡는 날. 네, 걔들 표현대로 하면 조지는 날. 조지는 날. 그러네. 이런 건데 나는 그거 보고 좀 황당했던 게 그게 지금 교문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사학재벌 나경원도 위원으로만 그러니까. 그거 제척 대상 아니에요? 저쪽 대상이기도 할 거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후보자를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꼽아서 낸 건데 거기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청문회 잠깐 보다가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에 안 맞는 사람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것도 일종의 그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이분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 그게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면은 우리나라 군대 육군으로만 따지면 3군 쪽이거든요. 이 1군이 강원도, 2군이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3군이 경기도 쪽이란 말이에요. 3군하고 협약을 맺고 분단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 같은 교육 같은 것도 시킨 분이야. 김상곤 교육감을 사회주의자 같은 걸로 매도해서 당신은 안 돼. 그러면서 이은재 같은 사람이 또 사퇴하세요 그랬어요. 아, 손혜원 그러니까 의원이 있었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학자가 아니고 혁명가로 규정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그 피부에 와닿는 게요. 나경원 예를 보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결정이 되면은요. 나경원부터 당하거든. 사학재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장관이 교육부 정책을 펴나가고 이거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극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돌발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상,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돌발적인 이야기였고 꾸준히 제기했던 게 논문 표절 이야기잖아요. 확실하게 논문 표절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던 그 논문 갖고 지금 표절이니까 사퇴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이번에도 혹시 그 논문 표절 심사를 또 저기서 했다고 변희재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디어워치, 네. 미디어워치라고 하는 논문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김상곤은 안 되네, 뭐 누구는 안 되네, 표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민주 진보의 인사들 중에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표절이라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변희재인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였다고요. 표절할 의도를 갖고 남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 논문을 갖고 그걸 베껴내는 게 걔들이 말하는 표절이 아니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인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실수들
내가 쓴 거 아니라는 건 명백히 발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입장에서 다 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논문 검사기가 아마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수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해요. 그걸 밀어 넣으면 키워드가 몇 개가 같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몰려있는 2019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진지하게 폭넓게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논의 속에서 방법을 정해 나갈. 일부 의원은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비용 추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에 8,490억 원 재정 결함 보조금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입시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8월 초까지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변별력 약화 우려에도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고사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이 밖에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가 확보한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의 지난 23일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연락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안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를 아느냐고 물으며 안 대표님한테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유미 씨가 당 안팎에 구명을 요청하던 때입니다. 이 씨가 안 전 대표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려던 건지 안 전 대표 측이 먼저 이 씨에게 연락하려던 건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날인 24일 이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 고발 취하 문제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자신은 물론 안 전 대표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날인 25일 이준서, 이유미 씨의 대화는 송모 변호사의 연락처를 보내고 연락해보겠다는 짧은 말로 끝납니다. 송 변호사는 안 전 대표 정책비서 출신으로 이유미 씨의 변호인인 차모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검찰 수사가 조여오는 시점 왜 안 전 대표는 이준서 씨를 만났고 이유미 씨와 접촉 움직임이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입니다. 1950년 말 남하하는 중공군을 2주간 장진호에서 막아냈고 덕분에 흥남철수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모도 당시 흥남에서 메러디스 빅토리오로 월남한 피난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단어가 있는지를 다 뽑아내요. 네, 그것이 어쨌든 석사 논문까지 그걸로 하거든요. 과거 거. 근데 석사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석사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아요. 석사 논문 하나 쓰는데 입주댕이 다 터지거든요. 처음 이제 논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석사들이 갖고 있는 검색의 한계나 학문적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제가 볼 땐 100명 다 걸려요. 그 이후에는 그 노무현 MB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논문 표절이 심각한 얘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함의가 있었을 때 이후에는 교수들이 다 걸러요, 지금은.
지도 교수들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동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찍지 못하면 그냥 표절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석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사 논문 갖고 지금 과거 10년, 20년, 15년 거 석사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반 중에 대표적인 기반이 사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사학이 좀 개혁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요. 지금 현재 자사고 재지정 이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정부의 기조나 법이 바뀌면 돼야 되는데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 평점의 커트라인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내쫓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60점 이하가 F인 거잖아요. 예. F를 겨우 면해도 재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자사고나 뭐 등록고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형을 할 때 그런다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일반고하고 특목고 등의 정형 날짜가 훨씬 더 앞에 있다면서요. 특목고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를 들어가는 먼저 그런 전형들 때문에라도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자잖아요. 법적으로 하는데 몰래 갖다 다 제출해버려요, 성적을. 그러니까 미리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버리는 겁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한정된 재화를 편법으로 탈취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게 자사고 특목고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상곤 사퇴할 이유 없다. 이은재 사퇴하세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군 내에서 기밀들이 유출돼서 송영무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떤 기득권 집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또다시 후보를 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개혁성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청문회 때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요. 청문위원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답을 하거든요.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 방산, 뭐 비리 이런 개혁을 할 최고의 적임자로 저는 김종대 의원의 말만 빌어서도 확신을 하거든요. 이분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모략과 음해를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임명은 할 수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요. 임명을 계속 강행하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후보자건 사사건건 뭐 건수 있으면 다 부적격이라고. 역시 전국의 핵심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까지도 가려버리는 강력한 국민의당 제보 의혹 조작 사건. 그래 지금 오늘 나온 두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미를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이 변호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더는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당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유미에서 이준서로 넘어가는 과정. 이준서에서 지금 이용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왔어요. 예. 그 사실 이용주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 이용주는 자기가 결백해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윗선이 누구냐가 우리가 관심사였는데 예. 한쪽은 안철수 연관성과 한쪽은 박지원 연관성이 둘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이준서가 저는 궁금한 게요. 이준서가 갖고 있는 최고위원 위치가 있잖아요. 이 최고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뭐 안 볼까요? 뭐 다른 폰, 제 세컨폰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기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불가능한 식인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폰을. 그래서 박지원 씨. 일단 지금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철수의 최측근 인사 변호사 이름이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송강. 그리고 차현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사무소에. 둘이 동업하는 것 같아요. 차현일하고 송강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이 다른 큰 로펌에 있다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낸 거예요. 그렇죠. 독립한 거죠. 근데 송강 씨는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고요. 안철수의 정책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사실 뭐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다는 거 하는데요. 네,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의 거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조작 사건은. 당의 캠프의 특성상 캠프에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뻘로 한 게 아니고 박지원이 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가 수백 건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오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믿을까요? 거의 90%는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를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속 당이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정책실에서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강이나 차현일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변로를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혹이 봐요. 있죠. 송강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잖아요.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젊은 변호사가.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 여러 가지로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출마도 했고 국민의당 법률 행정본부장도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자 폭탄 TF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관련된 소송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유미하고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최측근이란 말이야. 이 변호사도 혹시 공범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범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법률 자문을 했을 테고 정책실에.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안철수의 최측근인데 만약에요. 이유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유미 변호를 맡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관련이 그렇죠. 없다면. 또 오해받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변론을 맡아. 지금 이 사람 이유미뿐만 아니라 이준석까지도 지금 아까 송강에 가장 같이 사무실 내고 있다는 차현이라